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첫 번째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됐습니다. 4.25%에서 4.5% 레인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려면 인플레의 확실한 둔화, 아니면 노동시장의 예상 외의 약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둘 다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겁니다. 벌써 3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놀라울 건 없었어요. 발표문도 짧았습니다. 작년 12월 FOMC 때 금리를 25bp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하면서도 그때와 발표문이 거의 비슷했어요. 자, 작년 12월에는 금리를 내린다, 그런데 이번 발표문은 유지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얼마 내리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바뀌어진 거, FOMC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중에서도 첫 번째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노동시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업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문에는 실업 얘기 먼저 하고 노동시장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순서 빼놓고는 바뀐 게 없고요. 그래서 바뀐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 인플레 2%를 향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2%를 향한 진전을 뺀 게 잠시 동안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왜 이걸 뺐지? 2%를 향해서 진전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린가? 그렇다면 이건 그냥 금리를 동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시사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차트에서 보듯이 2년물 국채금리 급등했습니다. 다시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Q&A에서 이 질문이 나왔죠. 파월 의장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이 진전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거는 그냥 문장 길이를 줄이려는 목적뿐이었다. 없애도 문제가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2%를 향한 진전은 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도 여전히 제약적이다. 그 정도로 높아서 더 높일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것 빼고는 별일 없었어요. FOMC 치고 조용히 지나간 거죠. 특히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있을 거다, 이번에 동결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한 걸 넘어서 기정사실화된 거를 뒤집지 않았어요. 6월이나 그 이전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 FOMC 전에는 그 가능성이 110% 정도였어요. 그런데 FOMC 끝나고도 95% 정도. 95%면 여전히 기정사실인 거죠. 시장에 큰 변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상무부가 2024년 마지막 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전망은 2.5%였는데 이거보다는 약간 낮은 2.3% 나왔어요. 3분기 성장률이 3.1%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 4분기까지 끝났으니까 2024년 한 해의 GDP 성장률 예비치 나왔습니다. 2.8%. 2023년에 미국 GDP 2.9% 성장했어요. 얼추 비슷한 거죠.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치 나온 겁니다. 자, 이 2.3% 분기 성장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소비 지출은 예상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4.2% 증가했어요. 정부 지출도 늘었습니다. 3.2% 늘었어요. 반면에 무역의 GDP 기여도는 줄었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GDP 계산할 때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수입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총 민간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2.3% 성장률은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이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노동시장은 어땠냐?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말고 계속 청구 건수도 줄었어요. 노동시장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해 보인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 지출은 돈을 끌어다 써서 소비하는 거고 카드 빚이 많고 주식시장이 화랑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신나서 지출을 하고 정부 지출은 당연히 빚내서 지출하는 거고 이런데 뭐가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수치만 봐서는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인플레 지표도 나왔어요. 금요일에 발표된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2.6%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PCE는 조금 더 올라서 2.8%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자, 이코노미스트 예상에는 대체로 부합한 수치예요. 그런데 11월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조금 불안한 거죠. 자, 월간으로만 보면 11월에 0.1% 상승했는데 12월에는 0.3% 상승했어요. 근원 PCE를 월간으로 보면 12월에 0.2% 상승해서 11월보다 높았습니다. 차트 보면 이게 PCE 물가지수 그리고 이게 근원 PCE 물가지수입니다. 둘 다 물가가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데 하지만 둔화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 FOMC의 금리 동결이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연준의 금리 동결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수요일 본인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서 연준이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젠더 이념, 녹색 에너지, 가짜 기후변화 이런 데 신경 쓰고 여기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인플레 문제는 없었을 거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인플레 만들어 놓고 지금 왜 미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징벌적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누구한테? 미국의 1위부터 3위 무역 상대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부과한다. 캐나다와 멕시코한테는 25% 관세율 그리고 중국한테는 10% 관세율 부과하겠다. 날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만 언급했는데 다음날 중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어마어마하죠. 이걸 부과하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자국 국경에서 펜타닐이 미국 내로 유입되는 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벌을 줘야 된다.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관리를 잘 안 했을지 몰라도 펜타닐 자체는 중국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대로 놔둔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추가로 중국 언급하면서 10%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대통령이 열심히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는데도 사실 시장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무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한 말을 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백악관 공보관이 토요일부터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공보관의 말이 대통령의 말보다 훨씬 공식적인 무게를 줬습니다. 금요일에 상승하던 주식시장이 이 공보관 발표 있고 곧바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 백악관 공보관은 구체적인 세부사항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 세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미국의 최종 행동이 결정될 거다. 이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 관세에 석유가 포함되느냐 석유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도 했고 그럼 천연가스는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공보관은 노 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토요일에 실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는 다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데 어떤 권한으로 이걸 실행에 옮길 건가? 지금 얘기는 대통령의 비상경제권을 쓸 거다.
만약 그렇다면 향후 수개월간은 미국 정부와 수출 기업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설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에 어쨌든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국내 물가가 오르겠죠. 안 그래도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6월 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는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분석 기업들이 내놓은 계산을 월스트리트저널이 금요일에 퍼블리시를 했어요.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는 곧바로 3%로 뛸 거다. 지금 수개월간 2% 상단의 비교적 안심되는 인플레 수준이었는데 이게 3%로 뛸 거라는 거죠. 중국 포함 계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국을 하루 늦게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중국이 포함되면 당연히 인플레는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식료품 가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식료품 가격은 아주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기는 올라요. 연 1% 정도 오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미국인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끼는 물가가 식료품 가격이에요. 2년 전에 달걀값 폭등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백악관은 업종 기반 관세, 품목별 관세도 인상하겠다. 이러면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한테 부과하는 관세와는 별도 관세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관세 폭탄을 맞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품목들이냐? 컴퓨터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석유, 가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석유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유가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거다 해서 미국의 국내산 석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올랐어요. 반면에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보통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석유 가격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갈렸다는 거고요. 자, 금요일 오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EU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EU한테도 당연히 관세 부과할 거다. 언제 얼마나 부과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했습니다. 다음날 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EU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리가 없죠. 자, 드디어 딥시크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뉴스였죠. 그야말로 논란을 폭발시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중국제 AI 딥시크가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곧바로 뉴스가 됐고 오픈 AI 최신 버전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준다. 괴물 성능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를 학습시킨 비용이 미국 모델들의 2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성능에 한번 놀라고 낮은 학습 비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 이 딥시크의 등장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스푸트니크는 아시다시피 소련이 1957년에 쏘아 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이 그렇다. 그러면서 거의 70년 전 사건을 소환한 겁니다. 자, 이 1957년 즈음에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우주선을 쏘느냐 이걸 갖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경쟁을 안 했습니다. 소련이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이런 기술도 갖고 있어. 이렇게 발표를 하면 미국은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허풍이다. 거짓말이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이걸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10월 4일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미국은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소련한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미국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소련이 보란듯이 스푸트니크 2호를 쏘아 올렸고요. 이때는 개 한 마리를 같이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소련을 따라잡기 바빴죠. 그러나 유리 가가린이 먼저 최초의 우주인이 됐고 그래서 1969년이 돼서야 미국이 달 착륙을 먼저 한 겁니다.
미국이 드디어 앞서가게 된 겁니다. 그 뒤따라가던 기업 딥시크가 소환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와 똑같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미국이 혁신하면 중국은 모방하고 유럽은 규제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옛말이 돼버리는 건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모방할 차례인가? 미국 예외주의는 힘을 잃는 건가? 사라지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그야말로 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딥시크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렇게 저렴한 학습 비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 기업들은 천문학적 금액을 생성형 AI에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은 돈을 조금 들이고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이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없이 AGI가 가능하다고? 딥시크가 엔비디아 GPU를 안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신인 H100 대신에 저사양인 H800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와 스피드를 혼합한 믹스드 프리시전이라는 걸 구현했어요.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이걸 압도적인 스피드로 만회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그렇게 했어요. CPU에 대해서 엔비디아 GPU가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스피드는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계학습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딥시크가 이 방법을 한 단계 내려서 활용을 한 거예요. 이게 결핍의 힘인가? 없으니까 그만큼 창의력을 발휘한 건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딥시크는 언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성형 AI는 멀티모달이죠. 언어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그리고 통합된 결과물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멀티모달에 대해서 딥시크는 언어면 다 된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다. AGI를 구현하는데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여기에 힘을 쏟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게 통했다는 거죠. 또 어떤 설명이 있느냐? 헤지펀드 AI이기 때문에 저비용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헤지펀드 중에서도 퀀트 헤지펀드에서 분사돼서 나온 AI 연구소에서 딥시크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퀀트 헤지펀드는 역사가 꽤 길어요. 15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 퀀트 헤지펀드에 최고의 인력이 모였죠. 그리고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투자 데이터를 다 끌어왔죠. 그래서 퀀트용 AI는 챗GPT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완성형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자연어 처리를 첨가한 겁니다. 챗GPT는 자연어 처리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퀀트용 AI는 데이터는 다 갖고 있고 이미 AI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자연어 처리 능력을 나중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비용으로 학습이 가능했다. 이런 설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퀀트용 맞춤형에서 범용으로의 이행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퀀트용에서 쓰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확보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오픈 AI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딥시크가 우리 데이터를 디스틸레이션, 정제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챗GPT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해서 이걸 딥시크에 탑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재미난 논란거리예요. 그렇다면 딥시크가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조사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기소 가능한 문제인가? 챗GPT한테 질문을 해서 그 답을 활용한 게 문제가 되나? 그 답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는 회사가 오픈 AI예요.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 소상권을 침해했다. 목소리를 절취했다. 뭐 너무 많죠. 그런 오픈 AI가 딥시크를 욕할 수 있나? 이런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기계학습은 모든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다. 딥시크가 그렇게 한 거다.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었으면 그걸 통해서 쌓은 내 실력은 원래 데이터 소유자의 것이냐. 내게 되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판단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죠. 지금 이런 논란 나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대용량 언어 모델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 모델들은 커모더티화 할 거다. 가격 민감성은 더 올라갈 거고 범용 LLM은 맞춤형 에이전트 AI로 이행해 갈 거다. 그러니까 모델이 에이전트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보다 값싸게 생성형 AI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시에 오픈소스가 부상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오픈소스가 많지 않아요. 메타일 라마 정도죠. 하지만 LLM은 오픈소스로 가고 에이전트 AI가 돈을 벌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들의 과점 이익은 더 위태로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금리도 동결됐고 관세전쟁 선포됐고 스푸트니크 모먼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시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했습니다. 1월 자산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올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금이죠. 금 가격은 이번 주에 역사적 고점 찍었습니다. 유럽 주식도 올랐어요. 금리 인하 덕분이죠. 미국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월요일 급락으로 마이너스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상당히 회복했어요. 금요일에는 관세전쟁 선포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반전했지만 그래도 월간 상승은 유지했다. 이거 중요하죠. 1월에 상승하면 그해 상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올해도 이게 먹힐까? 이거는 물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하도 많아서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